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채권 금리, 또 지표 금리, 10년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관세에 인한 어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3.9%까지 갔다가 다시 4.5%까지 확 뜹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 날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SLR 규제 완화하는 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3까지 갔다가 어제 좀 떴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앞으로의 이제 투자 흐름은 결국 금리를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4.16%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시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평균이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국채 흐름이라든가 관세 망령 때문에 사람들이 좀 화들짝 놀라서 확대 해석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뭐 자산이라든가 경기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고 뭐 박살나고 있고 전혀 그런 수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일시적 증시 하락의 바닥은 온 건가요? 저는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 바꿀지 모른다. 몇 시간 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아니냐.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디 다른 말로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할까요? 서명이라도 받아야 되나?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트럼프 말 바꾸기 선수잖아요. 갑자기 지금 아침에 보도되는 내용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강경할 줄 알았는데 조금 스탠스 낮췄고 파월의장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이게 뭐 좀 안 좋은 징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슨 바람일까요? 뭐 크게 보면 결국 이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고 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스탠스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번에 협상 전략이라는 게 좀 이것도 일부의 그럼요. 협상 전략이다. 그럼요. 지금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마치 이걸 다 해결해내는 것처럼 나중에는 내가 뭔가 선물을 줬어 뭐 이런 식의 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거지를 부리겠죠.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점검 한번 해보면서 지금 변동성이 끝난 것 같진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시장 흐름이 또 괜찮아질까 싶더니 다시 좀 살짝 부진해졌잖아요. 어제 오늘 변동성이 또 2% 위아래씩 되게 변동성이 컸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2%대 빠지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은 이미 아닌 게 돼버렸죠. 네. 4월 2일 이후에 뭐 1, 2% 빠지는 건데 뭐 늘상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의 투심이나 모멘텀을 확 이제 죽여버렸죠. 지금 트럼프가. 근데 이게 누차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큰 방향은 네. 이게 관세 망령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 관세 망령이 언제 거칠 거냐. 근데 결국은 이 관세가 뭐 국가별로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중의 그 협상 타결 소식일 텐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2일 이후 4월 9일 날 그 상호 보복 관세 부분을 90일 유예 그 발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협상에 가는 지난번에도 왜 제가 그 내고의 기간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런 일환 아닌가 싶고 방금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두 개가 혼재돼서 굉장히 그 투심이 안 좋았었다면 그렇죠. 4월 2일 날 무지막지한 지금 뭐 보편 실효 관세 한 26%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중에 이제 보편 관세 10%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 90일 유예하겠다 이렇게 갖고 간 건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협상 타결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그 길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확실성은 일단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 네. 뭐 극심한 변동성도 그 정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여담이지만 어제 좀 빠진 거는 사실은 어떤 펀더멘털리 또는 뭐 관세에서 어떤 새로운 또 굉장히 악재가 나왔다거나 이게 아니고 네. 파월을 잘라버리겠다. 사실은 작년 대선 준비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페드 위원들 나보다 금리도 몰라. 내가 뭐 저기 대통령 당선되면 파월을 해임시켜 버릴 거야. 뭐 또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게 결국은 근데 그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충격이 막 크죠. 강력하게 발언을 직접적으로 그럼요. 또 했다라는 게 시장은 굉장히 불안 요소였죠.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트럼프가 입각한 다음에 지금 그 법으로 정해놓은 그
그 수장들, 기관장들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지금 몇 명씩 계속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이미요? 네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요.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처 담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좀 새벽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소송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네. 일단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임이 유효하니까 일단 일은 하지 마. 뭐 이런 결론이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협박 내지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 페드라고 하는 곳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집행기관이고 네. 이 시그널 자체가 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빠진 건데 뭐 저는 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드의 의장을 해임하기는 실익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35년에 FTC죠. 미국 그 뭐 상품 거래소, 상업 거래소인가요? 네. 거기 거래위원회인가요? 하여튼 거기 수장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해임을 했었어요. 만기 이전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 이거 불법이다 이런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어떤 시장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채권, 주식 시장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네. 채권 금리, 또 지표 금리, 10년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마침 질문 잘 주셨던 게 최근에 그 10년물 금리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그래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채권의 금리 우리가 이 관세 이후에 뭐 물가 상승 작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13일 날이 4.803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전고점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미셸 보우만이 2월 6일 날 SLR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쭉 빠지더니 4월 5일 날 상원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예산 결의안이 이게 감세안도 있고 그런데 그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이 두 가지가 결국 감세안이 이게 입법화가 된다고 하면 그 국민들이나 뭐 기업들한테 훨씬 좋겠죠. 감세를 해주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만큼 그 재정 수입이 악가지가 나는 거잖아요. 뭐 속된 표현을 써도 죄송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금리가 다시 그때 3.99%까지인가 관세에 인한 어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3.9%까지 갔다가 다시 4.5%까지 확 뜹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때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4월 15일 날 그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SLR 규제 완화하는 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3까지 갔다가 어제 좀 떴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앞으로의 이제 투자 흐름은 결국 금리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울러서 말씀이 나온 김에 미국하고 독일 네. 미국하고 독일 제 책에 나오시나 죄송해요. 보군요. 이 새벽에 오다 보니까 공기가 좀 네네. 차서 유럽의 대표 주자 독일 아니겠습니까? 최근 2년 동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국가긴 하지만 네. 10년물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독일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좌측 그래프의 우측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부분을 보시면 미국 금리가 많이 뜨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뜻하는 바는 미국의 어떤 뭐 셀아메리카, 미국 자산들 지금 이제 신뢰 잃고 다 던지고 달러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달러 값 싸지고 있고 국채 금리 뜨고 있고 뭐 금만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셀아메리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데 네. 그 금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있느냐 또는 아울러서 이 회사채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 회사채 스프레드를 보면 안단 말이죠. 네. 오른쪽에 그 BBB 트리플 B 스프레드 1.41%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4.16%입니다. 과연 빨간색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스파이크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시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평균이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평균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떠서 뭔가 회사 이븐 하이힐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레벨이 한 6%에서 한 10% 정도 사이가 돼야 이게 경기가 정말 안 좋고 뭐 네. 침체가 오고 이런 수준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채 흐름이라든가 관세 어떤 이 관세 망령 때문에 사람들이 좀 화들짝 놀라서 확대 해석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뭐 자산이라든가 경기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고 뭐 박살나고 있고 전혀 그런 수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4월 9일이죠. 어젠가 그 단기물 국채 경매 나와서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시장 금리보다 조금 높게 발행됐고 그런데 이게 뭐
저 3개월물, 2년, 3년 이런 친구들은 원래 인기가 좀 안 좋습니다. 중요한 거 10년물 지표 금리를 봐야죠. 4월 9일 날 제가 띄워드린 그래프가 그 좌측에 있는 트레저리 뉴스라고 크게 나온 이게 이제 10년물 결과지거든요. 경매 결과지인데 당시에 시장 금리보다 3점 몇 bp가 더 하락해서 발행을 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가장 밑에 빨간 줄로 쭉 그어놓은 게 389억 달러 발행했는데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입니다. 10년물 지표물 그 경매할 때 보통 평균이 한 60에서 66% 왔다 갔다 해요. 참여율이. 그거조차도 국내 투자자보다 많은 참여율이긴 한데 작년인가 재작년처럼 미국 그 국채금리 굉장히 높았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수준이죠. 4.5 이상 막 갔을 때 그때 많이 참여한 비율이 77% 이렇게 막 참여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난 4월 9일 날 참여한 게 87%입니다. 무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셀아메리카고 미국 자산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다 참여하는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87%씩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돌아왔는데 이 달러도 마찬가지고 국채 주식이 좀 빠지는 거는 관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일시적이라는 게 뭐 한 2, 3개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돌이켜보시면 2023년도에 초반 3월, 4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지방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한두 달 만에 한 16% 빠지고 이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타입의 지금 조정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증시 하락의 바닥은 온 건가요? 저는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점이 바닥인데 어쨌든 계속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있는 그렇죠. 것뿐이다. 투심 자체가 좀 약화돼 있으니까요. 이게 좀 확실하게 그러면은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불확실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관세 내용의 협상이 좀 빠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타결되는 소식이 나오면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얼마나 그 비관적인 관세 네. 때문에 안 좋고 주식 많이 빠져 있고 자산 가격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비관적인 그 논의를 하셨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도 뭐 방송 가서 그런 표현 썼는데 그래도 한둘 저 같은 사람 한둘은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욕을 먹더라고 또. 그러면 우리 이충호 대표님은 시장을 앞으로 낙관하고 계신다는 저는 말씀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낙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훼손이 많이 돼서 실제 이게 뭐 소비가 정말 꺾이고 있다거나 우리가 내내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뭐 리테일 세일즈 소비 말씀드렸고 온라인 세일즈 2.4% 성장했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뭐 고용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뜨고 있다거나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막 600pp, 700pp로 뜬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 우려하지만 하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침체가 아니다. 그래도 잘 견조하게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그 하드 데이터의 반영을 수개월 뒤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꺾여버린 그럴 수 그런 있죠. 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꺾인 하드 데이터에 대해서 선반영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 또 이게 지표가 꺾이면은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진정한 바닥인가? 뭐 시장 전망이라는 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저 역시도 제가 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볼 거냐 좋은 방향으로 볼 거냐는 이 개인의 몫인데 네네. 저도 뭐 고객 자산 운용하고 있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10년, 15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가 실질 데이터를 반드시 선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제가 그 관세의 망령이라고 꼭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관세의 망령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심리는 당연히 얼어붙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죠, 오늘은. 만약에 아까도 그 언급 잠깐 하셨던 것처럼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 통상 전쟁, 네. 나 그렇게 심하게 안 할 거야라는 이런 멘트라든가 스탠스를 조금만 바꿔주면 투심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 파월의 해임 문제 때문에 한 2% 이상 빠졌다가 어제 결국은 스카페센트가 좀 달래는 멘트를 날려줬다고 해서 이게 이제 시장이 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스카페센트가 뭔가 막 친시장 중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멘트를 날린 건 아니에요. 2월 6일 날 오버오피스에서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 뭐 등등의 정책을 쭉 인터뷰했던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중국과의 통상 문제 언급한 것도 보니까 제가 이제 워딩
그대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막 우리 없던 걸로 할 거야 또는 뭐 이거 전혀 큰 문제 아니야 이런 식의 아주 드라마틱한 친시장적인 멘트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주 뉴트럴한 멘트였어요. 그 뉴트럴한 멘트를 우리는 다 듣고 싶었던 거죠. 트럼프가 워낙에 강경했으니까. 그런데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뉴트럴한 멘트 하나 때문에 2%씩 시장이 뜬다. 저는 그럼 또 내일 또 아니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과하게 반응한 거다.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소프트 데이터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데이터로 연결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소프트 데이터가 좀 안 좋은 게 지금 실질 데이터까지 안 좋아서 정말 침체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심리 데이터라는 것도 어제 같은 멘트, 스카페센테 멘트, 중국과 통상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의 이런 긍정적인 멘트 이런 것들이 뭐 좀 드라마틱하게만 나와주면 심리는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신 자료가 많은데 저희가 또 다른 얘기하면 이 자료를 못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 내용을 한번 쭉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그 아까 10년물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까 제가 소개드리면서 재무부 차관이 나와서 그 SLR 규제 완화 검토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4.3 갔다가 10년물 금리가 4.46까지인가 갔다가 어제 좀 빠져서 지금 4.40 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 10년물 금리가 뭐 5%까지 갈 거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가끔 전망이 나옵니다. 뭐 전망이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고 보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지금 아웃스탠딩으로 누적으로 발행했던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인가 정도 된다고 그래요. GDP가 30조니까 GDP의 120%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거에 25년도, 26년도, 27년도 3년 동안 36조 아웃스탠딩으로 발행했던 국채의 50%가 만기가 도래해요.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거 리파이낸싱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탑 파월한테 금리 내려라. 왜 미스터 툴레이트 항상 늦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국채 금리가 낮아져야 차환을 할 때 리파이낸싱을 할 때 비용이 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 비용도 지금 뭐 1년에 뭐 1,몇백조 원씩 계속 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차트에서 빨강색으로 써드린 이유가 SL이라고 하는 게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그래서 마젤 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들한테 니네 그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3% 정도는 무조건 지켜야 돼라는 규제입니다. 이게 뭐 자율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중에 그 대형 은행들 GSIB라고 해서 뭐 글로벌리 뭐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크인가요? 뭐 하여튼 GSIB라고 해서 JP모건 등등 굉장히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재정 건전성 비율을 더 높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5% 정도로.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용 5%라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빡센 타이트한 규정이거든요. 그 비율을 그러니까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SLR이라고 하는데 이 SLR 규제를 완화할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초대형 은행들한테 정해있던 5%를 3% 정도로 낮춰줄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IB 보고서를 보니까 그 미국의 대형 은행들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뭐 300억 달러에서 한 1,700억 달러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몇십 조에서 몇백 조 수준이죠, 자기자본이. 네. 여기서 만약에 SLR 규제를 5%를 3%로만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은행들의 평균 자기 자본이 500억 달러인 거를 그러니까 가정을 할 때 3%로만 낮춰줘도 미국 국채를 은행들이 살 수 있는 규모가 무려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금 파월 때리고 있고 뭐 중앙은행이 채권 사주고 다시 양적완화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없더라도 상업은행들에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이 얼마입니까? 뭐 한 2천 몇백조 원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10년물 국채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드라이 파우더, 이 총알은 충분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극단으로 가서 막 채권 금리가 뜨고 이거 아닐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환율 아니겠어요? DXY 환율이 이제 뭐 기축통화 역할이 끝났다 하고 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빠졌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긴 그 흐름을 보면요. DXY가 지금 98포인트로 다시 한 1포인트 회복했을 겁니다. 97 갔다가 98 회복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DXY의 평균이 95에서 100 사이예요. 연초에 109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급하게 빠진 것만 딱 강조하면서 그 달러가 지금 굉장히 이제 뭐 헐값이 돼 있고 막 끝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또 소위 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달러 선물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게. 네. 순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뭐 에셋 매니저 자산 운용사들이 보라색 취하고 있는 포지션 현황, 아더 리포트 뭐 리포트하지 않는 어떤 주체들. 근데 빨강색을 보시면 레버리지라고 해서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보통 써서 이제 이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 네 포지션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최근 오른쪽 표시가 되는군요. 네. 요 끝에를 보시면 그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이 제로 기준으로 했을 때 슬라이틀리 넷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빨강색을 보면 헤지 펀드들이 보통 좀 빨리 움직이죠. 네.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이 쭉 빠졌다가 최근에 쭉 올라가고 있죠. 달러를 지금 넷 롱 포지션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지션을 토탈을 한 게 옆에 오른쪽 달러 선물 투자 주체별로 네. 총 순 포지션 현황입니다. 이게. 근데 총 포지션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초반부터만 보더라도 2만 계약 정도가 거의 그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큰 위기가 있을 때 2만 계약 밑으로 쑥 갔다가 한 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2만 계약 아직 도달하기 전에서 딱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좀 빨리 움직인다고 하는 좀 드래스틱하게 움직이는 헤지 펀드들이 지금 최근에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달러 값의 하락 또 뭐 저점이 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죠. 벌써 저점이에요? 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떨어진다고요? 실제 지금 헤지 펀드들이 롱 포지션 잡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표들 내용 조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나 소비 여건은 괜찮은 거예요? 4월 16일 날 리테일 세일즈 발표됐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테일 세일즈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매 판매를. 미국의 소비를 진짜 잘 보여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PCE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리테일 세일즈가 포함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그 소비의 추세를 볼 수는 있죠. 4월 16일 뭐 지난주 거니까 이미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YOY로 전달 3.5 성장했다 4.6 성장을 했고요. 먼스온먼스로 0.2 성장했던 게 1.4% 무려 성장했습니다. 네. 월별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성장한 거고요. 그 특히 이제 재량 소비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그 경기 흐름에 좀 민감한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지출한 거가 네. 전달 마이너스 0.8이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연초에 뭐 이상 기후라든가 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결국 드디어 미국의 소비가 꺾였고 3분의 2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GDP에 정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연초 이후에. 지난주 발표됐던 먼스먼스로 레스토랑 바에서만 지출한 금액이 마이너스 0.8이었다가 1.8 성장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소비가 꺾였다고 얘기할 수는 아직 없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언제 이 보편 상호 관세가 일부 거칠지 뭐 정상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4월 2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했던 시기니까 네. 4월 걸 발표하는 이제 5월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미국 경기가 꺾였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하드 데이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미국 경기가 꺾였다는 하드 데이터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심리 데이터만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 대응하실 때는 소프트 데이터 보고서 깜짝 놀라서 매도를 하게 되고 했는데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사실은 제가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네, 보지 마세요. 근데 네. 지난번에 나와서 뭐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나고 보니까 매서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 한참 강조했더니 막 그 나온 사람 경제학의 기본을 모른다 이런 멘트가 있던데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도 저는 제가 그 하고 있는 견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뭔가 시장이 불안하고 할 때는 펀더멘털 지표를 보는 게 결국은 맞더라고요.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불과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뭐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2022년도가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죠. 금리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모든 주식시장이 다 박살 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2022년 6월, 5월경부터 1사분기, 2사분기 때까지는 GDP 성장도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3, 4분기가 딱 접어들면서 이 소비 데이터라든가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수치가 지금 아까 보셨던 뭐 리테일 세일즈나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3분기 지나고 나서 GDP 성장률 자체가 그때 당시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나중에 조정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2%대로 다시 회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저점이다. 그때부터 베타를 저희가 포트폴리오 한 80% 90% 가져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 저희가
13%인가 수익을 냈거든요. 네. 22년도에도. 네네. 그때 기준도 아까 보셨던 이런 하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기의 흐름을 판단을 했더니 결국은 맞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는 단기적인 어떤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좀 선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앞으로 분명히 안 좋을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야 뭐 개인의 몫이지만 저는 반드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없더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또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모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저점 매수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 데이터에 반영이 안 됐고 그게 그렇죠.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준비해 그래서 불안한 주신 것이죠. 자료 하나 보니까 관세 현황과 그럼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죠. 썰이고 전망이고 뭐 이런 건데. 모릅니다.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일기 때 한번 비추어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았자는 거죠. 오늘 일기 때 현황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네네. 첫 출연했을 때 보여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물가만 보자면 네. 일기 때 그렇게 물가 심하게 뜨지 않았어요. 2018년도 7, 8, 9월 달에 무지막지한 관세 25% 대중국 관세 때릴 때입니다.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일기 때도요. 중국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때 뭐 유럽,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때 뭐 방위비 협박하고 그때가 한참 그때입니다. 7, 8, 9월 달에 관세 때리기 전에 5월 달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미국의 CPI YOY가 2.5%인가 됐었는데 7월 달에 보니까 2.7%를 뜨긴 떠요. 네. YOY CPI 지수가 물가 지수가 그러다가 관세 때리고 난 10월 달에 2.4%로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2019년 초반까지 1%대로 다시 안정화가 됩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물가 흡수력이 훨씬 더 있다고 봐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뭐 AI를 통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달러가 지금 싸지긴 했지만 지난 뭐 2년 동안 달러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지금 98포인트 이거 싼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적어도 환율 원달러만 보자면 1,420원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달러가 절대적으로 싸졌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절대적인 가치를 보는 실질 실효 환율이요. 지금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US 달러가. 네. 물론 최근에 좀 꺾인 흐름이 있지만 20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던 이 추세가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소비 강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체 흡수력이라든가 소비 전가력이 100% 다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 관세가 저는 사실은 보편 관세 10%는 유지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그 10%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위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 친트럼프 아닙니다. 네. 트럼프 입각하기 이전에 보편 실효 관세 미국이 때리고 있었던 게 2.2%였는데 앞으로 10%로만 유지가 돼도요. 미국은 4배 정도의 더 비싼 무역 뭐라 그럴까요? 관세 수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관세 아까 방송에서 보니까 이번 주만 해도 한 34개 국가가 백악관으로 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그 협상하는 게 당초에 관세를 2.2%로 원복합시다 이게 아니라 네. 26%에서 한 30% 정도 되는 상호 보복 관세 요거 갖고 지금 없애자고 얘기 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편 관세는 10%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는 일단 부과하는 걸로 그렇죠. 큰 그림을 기본으로 봐야죠. 잡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위너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막 시장을 뭐 초토화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선물 줄게 이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건 딱 유지시킨다는 거죠. 제가 애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결국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들어댈 일인가 하는 뭐 개인 사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네. 그 이제 경제 이슈라는 게 다 뭐 엮여 있으니까 아까 달러까지 말씀드렸고 네. 거시지표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새로운 그 지표를 하나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뭐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성장 분명히 안 좋아질 네. 거고 관세 때문에 물가 분명히 뜰 거야. 이게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어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합성어인데 네. GDP 나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GDP 나우 4월 17일 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GDP 성장률. GDP 나우만 보면 마이너스 2.2%입니다. 1사분기 예상하는 게. 근데 그 골드 그러니까 금 수입을 제외한 게 마이너스 0.1이에요. 네.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켓 컨센서스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해서 마켓 컨센서스는 아직 0.5입니다.
3년 2024년 연초에도 항상 이렇게 1%대 또는 0%대로 떨어져요. GDP가. 그러니까 계절성이 있는 것이죠. 네. 겨울이고 뭐 이러니까 소비도 줄어들 거고. 여전히 아직 그 마켓 컨센서스는 0.5라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건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 GDP 나오고 아틀란타 연방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분기 GDP 성장 예측치거든요. 네. 그런데 연방 중에 가장 중요한 연방은행이 어디 지역의 연방은행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아틀란타요? 뉴욕 연방은행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뉴욕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금융이 다 몰려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FMC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5명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12명의 연방은행 중에. 네. 근데 뉴욕 연방은행장은 항상 고정이에요. 그래요? 뉴욕이 제일 중요하죠. 금융의 모든 금융 중심지니까. 네. 근데 그 뉴욕 연방에서 발표하는 비슷한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GDP 전망치를 그쵸. 실시간으로 이게 2.58입니다, 아직. 2.58이라고요? 네. 재밌죠?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아틀란타에서 얘기하는 GDP 나오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지만 네. 뉴욕 연방은행에서 얘기하는 GDP 성장 예측치는 아직 2%대를 호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발표 저쪽에서 발표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오고 있는 하드 데이터들 지금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나 많은 발언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미국을 신뢰하지 못해서 각국의 투자자들이 다 돈을 빼간다라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도배가 됐고 실제로도 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됐잖아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미국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미국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거든요.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신뢰하세요? 이 대표님은? 저는 트럼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또는 이 정말 앞뒤 가릴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막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잖아요. 네네. 저도 솔직히 짜증 나요 정말. 예측이라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문제는 이분이 뭘 위해서 이러는 거냐는 거죠.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크 아메리카 웨스티 어게인. 이제 웨스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기가 진짜 침체까지 갈 정도의 이런 식의 처방을 해가면서 본인이 뭘 얻을 수가 있길래 이렇게 할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의 맥스도 올해 한 가을 정도 9월까지 꼭 찍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가 정말 가장 월스트 케이스 변동성의 확장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프레지던셜 그 허니문이라고 해서 입각한 다음에 보통 허니문 기간 6개월에서 한 9개월 주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도가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그 보궐선거 했는데 플로리다 1구역, 6구역에서 이기긴 했어요.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네. 근데 그 스팟에서 트럼프가 30%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14%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민심 자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입각 당시에 당선 당시에 어프로벌 레이시 52% 뭐 기관마다 47% 얘기 나오는데 지금 40% 초반대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궐선거했던 그 뭐 의원은 아니지만 네. 위스콘신주 대법원장 민주당 출신이 돼버렸어요. 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무시할 수 있을까? 사업가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 민심 위반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런 짓을 계속해서 내년에 만약에 민심 위반이 돼서 11월 3일 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진다? 식물 대통령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수를 둘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 관세를 봉합해버릴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 글쎄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드리다만 말씀인데 저희가 근데 시간 관계상 네. 드리다만 하나만 말씀. 네. 인플레이션 되게 막 격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에 그 코인베이스의 발라니 스리니와사는 CTO 아주 신적인 존재입니다. 코인계에서는. 그분이 웹 3.0 개발자들한테 실시간 물가지표를 개발해라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는 게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실시간 물가지표고 네. 데일리로 200만 개 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일리로 발표하는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1.38% 수준이에요. 미국의 현재 CPI가. 그러니까 물가 걱정이 관세 때문에 이럴 수 있어를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저는 오늘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다 반박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반박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또 딱 걸맞게 대답을 시원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레거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